당초 25%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큰 어떻게 보면 파장이 있었겠죠. 네. 그것은 피했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대미 수출 의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물가에 주는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자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빨리 금리를 내리려고 했던 한국은행이 제동을 거는 이런 상황, 원화나 엔화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가가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죠. 관세 때문에 네.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딱히 지금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데이터 수치상으로. 두 번의 데이터가 더 들어올 거잖아요. 9월 네. 전까지. 그때까지도 영향이 없다면 그러면 9월 달에 내릴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거예요. 전문인 보기엔 어떠십니까? 그것을 안 내린다면 자, 항상 이런 이제 파월의 발언이 나오거나 그러면 항상 전문인을 모셔서 해설을 들어보는데 오늘은 한미 관세 이 타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새벽에 나왔죠. 발표가. 네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총평을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15%의 관세는 피할 수는 없었던 과정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무역이나 아니면 수출에 우리나라 수출이 뭐 주력 품목들이 많은데 이런데 15%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부과는 하던데 하지만 다른 나라와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주요국들인 유로나 아니면은 그 일본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은 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제 수출이나 아니면 무역 관련해서는 벌써 많은 분석이 일어났었고 그것을 갖다가 한번 읽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융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을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얼마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얼마를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무님께서는 요거를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뭐 궁금합니다.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뭐 15%를 이렇게 속된 말로 때려 맞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부정적인 뭐 요인들 가운데 긍정적인 면도 찾아볼 수 있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있어서 수출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본다면 뭐냐면 지금 충격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25%는 충격이잖아요. 그리고 25%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오늘 발표가 난 인도 보십시오.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당초 25%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큰 어떻게 보면 파장이 있었겠죠. 네. 그것은 피했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요 경쟁 국가들과의 같은 세율,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1%, 2%가 크게 좌우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 시대 아닙니까? 네. 특히나 일본의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15% 관세 이 세율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뭐 일본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기술력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15%를 부과하더라도 미국과 미국 자동차들과의 경쟁도 해볼 만하다. 네. 크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발길이 떠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출 주요 품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미 수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15%보다 더 많은 세율,
20%나 아니면 그 위에 세율을 갖다가 부과받았을 때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은 피했다. 이거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예.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인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아, 예. 네.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죠. 네. 자, 오늘도 전무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비밀번호 5555 입력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BOK의 금리 결정에 우선 영향을 줄 거예요. 관세가 인상이 되면은요. 지금 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출이 좀 덜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은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로 성장률을 돌파할 것이다. 성장률 하락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성장 모멘텀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금 미국과의 합의에 있어서 환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발표를 했죠. 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도 환율 협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다시 제고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 인하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보시면 됩니다. 물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발 제품이에요. 한국이 수출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 예를 들면 오늘 파월 의장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세탁기에 관세가 붙으면 건조기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같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발 한국산 세탁기예요. 15%의 관세율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미국산에만 가격을 갖다가 15%를 관세가 붙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 회사는 가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낮춰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가를 갖다가 낮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그러한 세탁기에 대해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평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전무님 자료에도 산업별 영향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차를 한국에 무관세로 혜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 이거요? 예.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 주가도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품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면서 무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도 한국에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차를 한국에 많이 안 타나요? 예, 사실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건 가십성 기사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건데 이러한 기사가 있었어요. 보도 자료가 뭐냐면 일본은 당장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원칙적으로 관세 없게 다 개방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자동차 시장을 미국에 개방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타기 때문에. 네. 그래봤자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제고된다고 하더라도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자동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는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것을 본다면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조금 싸진다고 잘 팔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탁기 가격을 아니면은 드라이어 가격을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에 물품을 올린다면 이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출 가격이 다운이 돼야지 내려가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거기다 15%를 갖다가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 기업들은 가격 원가를 내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을 갖다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거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까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환율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의식해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 대미 수출 의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일 큰 수출 상대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도 물가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에 더 큰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자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빨리 금리를 내리려고 했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제동이 걸리게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리고 다음번까지는 한국은행이 저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한국은행의 어떻게 금리 인하에 조금은 제동을 거는 이런 상황. 그리고 특히나 오늘도 일본은행이 BOJ가 금리 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커요, 사실은. 합의를 한 관세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 때문에 환율에 있어서도 이제 빠르게 금리 인하를 못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는 강세를 띠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원화나 엔화는 조금 더 강세를 띠게 되죠. 물론 그리고 오늘 일본 엔화나 한국 원화는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가치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줘서 금리 인하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더디어진다면 조금 더 원화나 엔화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내수 경기 영향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 세부 내용은 정확히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 돈으로 보면 480조 정도 되는 돈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 묶여두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내수 경기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 오늘 발표된 것만 보면 일본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벤치마크를 했다고 네.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대미 투자, 돈이 현금을 직접 우리나라에서 송금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투자가 대부분은 대출, 현지에서 대출을 하는 거죠. 네. 대출이나 아니면 보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현지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게다가 1,500억 관련은 조선업 관련이라고 네. 해요. 네. 예, 미국이 이제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예, 쉽빌딩에 그쵸, S를 예. 넣어서 마가의 마가에서 쉽빌딩.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2천억 달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대출과 보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캐피탈 콜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캐피탈 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펀드나 아니면은 투자를 집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투자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펀드가 시세가 초기보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담보 가치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한테 이제 뭐 원래 이제 투자자한테 돈을 갖다 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집행해 주세요. 이만큼을 보전을 해 주세요. 그것들이 이제 캐피탈 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나 보증이 필요할 때는 콜을 한다는 건데 여기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과정이나 네. 아니면은
뭐 디테일한 사항들은 아직 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마 의논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나 2주 안에 한국 정부가 방한을 하기로 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하기로 했다. 네, 네. 그렇게 한다면 또 기업인들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한국의 대기업치고 미국에 투자를 집행해 놓지 않은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아니면은 뭐 모든 회사들이 네. 되게 10대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기투자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 투자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저는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때까지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새로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나중에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이 뭐 계약이 뭐 봉이 김선달 같은 계약은 아니지만 이것을 갖다가 너무나 액수가 크게 생각할 필요 또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것을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5%의 방점을 둬서 이게 다른 나라하고 같은 최저세율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요거 하나만 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자꾸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 이 조선업 1,500억 달러 제외하고 그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이걸 자꾸 펀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정확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뭐 캐피탈 콜이 나오니까 아마 펀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캐피탈 콜이라는 용어는 펀드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예. 어떤 펀드를 갖다가 예를 들면 2천억짜리 펀드를 약정을 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PF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초기보다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 대비 좀 현재 시가가 현재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2천억 달러가 1,000억 달러로 줄었단 말입니다. 예. 이 펀드로 조성한 금액이. 그러면은 이것을 투자자한테 이 펀드를 갖다가 조성한 측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캐피탈 콜 약정을 했을 때는 캐피탈 콜을 약정을 들이대면서 콜 내가 할 테니까 돈을 1,000억 원 더 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마 러트닉 장관이 이것을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펀드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펀드를 직접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투자 펀드를 아마 조성하기로 했는지 그것은 추후에 2주일 안에 보도가 나가겠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사모펀드 업계에서 이 캐피탈콜을 많이 쓰는데요. 그 전문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자산 가격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 한도를 여러 투자자가 함께 펀드에 얼마만큼까지 하겠다라고 한도를 설정해 놓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2천억 달러라는 한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이제 계약을 집행할 때마다 실제 투자를 집행할 때마다 소요되는 자금만큼을 펀드 투자자들이 나눠서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 거를 이제 캐피탈 콜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2천억 달러 한도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스케줄은 안 나왔을 것이고 아마 구체적인 어떤 조항에서 실제 집행을 할지는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좀 더 그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지금 듭니다. 펀드가 어떻게 보면은 설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FOMC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진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상무장관, 그러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본한테도 그러더니 우리나라한테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펀드로 인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요,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수익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 잣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에서 아마 얘기를 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를 좀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오면 그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계산할지는.
그래도 하도 9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펀드를 결성하고 나중에 이제 청산하는 단계에서의 이익이 문제일 텐데 네. 물론 중간에 배당도 하지만 투자하는 단계에서 배당은 크지 않을 거고 마지막 청산하는 조건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공장 같은 거 제조업에 있잖아요. 부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미국에 남긴다라는 조건이 아마 그게 이제 뭐 90% 이런 숫자로 나온 게 아닌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런 나라 대 나라의 협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세한 합의문 같은 게 발표가 되기 마련인데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잘 이게 네. 관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한 20여 분간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고 이제는 FOMC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동결을 했는데 9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월 의장의 이번 그 기자회견은 상당히 딱딱했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네, 상당히 불편한 느낌이 전달이 되도록 한 것 같은. 저만 느낀 게 아니죠.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사가 7명이잖아요. 자기를 네. 포함해서 7명 중에서 그죠, 이사회 멤버 중에 2명이나 9명 중에 2명이 지금 반대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이제 뭐 반기를 든 셈이죠. 네. 그렇으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나.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이사진 중에서 2명 이상이 예를 들면 다른 의견을 보인 경우가 32년 전에 한 번 있었대요. 90년대에 92년도인가요? 뭐 이때 한 번 있었고 예. 이사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상황. 특히나 이제 중앙은행 뭐 연방 준비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이 지방은행들의 그 총재들이 2명 이상 다른 의견을 낸 것도 사실은 2019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년 전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사 둘,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한 분이 이제 미셸 보우만, 네. 한 분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네. 두 분 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생각하는 그 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심기가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많이 나타났고 게다가 그런 것들을 갖다 애써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대수롭지 않은 듯한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오히려 심지어 파월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니까 인하를 더 하기 싫어하는 듯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도 강하게 동의합니다. 발언하더라고요. 네. 같은 느낌이셨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2명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본다면 미국의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예, 경제통계국 자료를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자료에서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지금 명백하니까 경제 성장도 그렇고 게다가 고용 시장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애써 지금 실업률을 가지고 무마를 하고 있는데 뭐 비노업 부문, 뭐 취업자 수를 본다면 그렇게 뭐 예를 들면은 좋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고려할 수도 있는데 애써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6월 성명서에 변경된 문장들 또 전문인 가져오신 자료를 가지고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인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띄워주실까요? 네. 6월 달에는 경제 활동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바뀌었어요. 7월 달에는. 그래서 경제 성장 활동이
둔화, modera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moderate라는 단어는 조금 둔화되다 아니면은 제어되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본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 GDP 성장률이 미국이 1.2%였어요. 작년 대비. 그리고 작년도의 상반기 GDP 성장률은 그 전에 대비해서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반 정도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해 상반기에 GDP 성장률이 하락세를 뭐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였다 하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큰 어떻게 보면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제가 궁금해요. 네. 근데 파월 의장 본인이 작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무님 여기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요. 25년 상반기 GDP 성장률이 1.2%로 낮아졌다인데 지금 1분기는 낮았어도 2분기는 또 의외로 지금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그것들을 이제 좀 올라갔고요. 특히나 이제 그 3분기 성장률도 이제 한 2달 후면 발표가 될 텐데 이것을 이제 일단은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파월 의장이. 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물가가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물가가 뭐 관세 때문에 네.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딱히 지금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데이터 수치상으로. 네. 만약에 이렇게 두 번의 데이터가 더 들어올 거잖아요. 9월 네.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의 데이터가 만약에 그때까지도 영향이 없다면 그러면 9월 달에 내릴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거예요. 전무님 보기엔 어떠십니까? 그것을 안 내린다면 정말로 이제 뭐 감정 때문에 안 내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압박이 없다면 지금 고용 시장이나 미국 경기 전반을 봤을 때는 내릴만 하다, 내려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특히나 특히 연준의 이사 중에 2명이나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물론 트럼프의 압력이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미국의 부채 수준만 생각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 또 재밌게 있다 보시면은요 그런 어떻게 보면 텐션이 이렇게 쫙 복서처럼 오늘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섭고도 침울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 그래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나 이런 거 같은 느낌도 조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질문과 파월 의장의 답변을 갖다가 몇 개 중요한 거, 재밌었던 거를 제가 뒤에 정리를 해놨어요. 네.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가 과연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몇 페이지입니까? 뒤에 한번 가보실래요? 네, 지금 바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면은요 지금 네. 이게 1번부터 여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다. 1번은 지나가고요. FOMC 이전까지 2번의 고용과 물가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이 금리 결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9월 달에 가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요. 미국의 정부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정부 부채 때문에 지금 미국 전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 미국의 정부 부채가 37조 달러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37조 달러요? 네, 37조 달러. 예. 지금 작년 말이 약 34조 달러 정도 됐으니까 좀 더 늘어난 거죠. 35조 달러였으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보면 오경 5경 1,600조라고 합니다. 네. 네. 중국집 이름 같죠. 오경원. 네, 감도 안 오경이네요. 오네요. 네. 네. 부채가 5경원. 네, 부채가 5경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현재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계산해 보면 원화로 한 달에 미국 재무부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자 비용이 150억 원 가량 나옵니다. 50억 달러. 한 달에 네. 한 달에 이자 비용은 150억 원. 네. 150조 원. 조원이죠. 150조 원. 네. 죄송합니다. 네. 150조 원. 안 큰가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약간 네. 헛웃음이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 기자단이 질문을 했어요. 예. 파월 의장 당신은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부채에 이렇게 부담이 있는데 그 재정 부담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내일 아니다. 네. 약간 교과서적이라고 말하기에는 한 단계 더 나간 굉장히 완고한 교수님 같은 발언이더라고요. 너무 완고해 보였어요. 네.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요? 애니 어드밴스드 컨트리라고 이렇게 선진국 어떤 국가도 그러니까요. 정부의 재정 때문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사실 하더라고요. 유기적으로 조금씩 주고받긴 하죠. 네.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100% 공감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대 중앙은행도 뭐 예를 들면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일하긴 해도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조차 없잖아요. 미국은 지금 단절이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은 정부의 비용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더 나아갔어요. 뒤에 한번 더 보실까요? 네.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네, 네. 예. 기자들이 소비자들이 7% 지금 요새 모기지가 7% 가까이 됩니다. 네. 엄청 높죠. 왜냐하면 이제 30년 주담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진 건데 기준금리를 아무래도 이렇게 기준금리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영향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채권금리도. 그런데 또 주택은 특별한 케이스다. 연준이 모기지 금리 정하지 않았어. 주택 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30년 뭐 주담대 금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 때문에 그런 거. 그건 장기채고 우리가 결정하는 금리는 단기 금리, 하루짜리 금리다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지 굉장히 않나요? 단호한. 네. 예, 사실 주택 시장의 문제는 연준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예, 했네요. 공급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지막이 정말 그걸 제가 이렇게 가관이라고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갖다 연준의 가장 큰 두 가지 책무죠. 물가 안정과 뭐 완전 고용. 네. 이 두 가지로 연관을 시키는 건 정말 정말 진짜 이것은 정말 황당했다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이 모기지가 금리가 높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이 두 가지 책무를 갖다 잘 이행하는 거래요. 오늘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말씀 주신 그 전무님 의견에 저는 완전히 공감하는데요. 정부 재정 지출과 이자 부담 이런 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주택 시장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게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한국은행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한국은행은 이런 언급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연준 의장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뭐 예전에 뭐 버냉키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경제나 아니면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면을 위해서 나중에 뭐 재무부와 뭐 논의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강경한 것은 감정이 개입된 거라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정함을 유지를 했는데 오늘의 차이점은 두 명의 이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의사록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것을 갖다가 뭐 좋은 디스커션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또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좋은 협의를 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크게 뭐 의미는 두지 않는. 그래서 강경하게 대다수, 머저리티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다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진 중에서는 두 명이나 이렇게 나간 건데 그것을 갖다가 제외하고 폄하를 하는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폄하를 하면서 대다수의 위원들은 나에게 동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굿 디스커션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 내부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을 희석하려는 그런 표현입니까? 그런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갈등을 넘어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월 의장이 그 두 분은 향후
향후에 자기들의 생각을 갖다가 언론에서 각자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벌써 한 것 같아요. 나는 네.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언론이나 각자 우리가 의견을 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지금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질문 8번에 정리해 오신 내용인데요. 두 명의 다른 위원들은 금리 인하 관련 어떤 네, 생각이었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인데 그 7번하고 8번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과 파월 의장 언급을 자주 했다.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가.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물어봤죠. 전무님 보시기에는 이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월의 답변을 반응이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올 질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럼요. 그리고 예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유려하게, 미려하게 잘 완곡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단답식으로 쉬운 언어를 써서 언어의 유의를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언어의 유의 안 좋아하시는데 이것은 언어의 유의를 썼어요. 그러면서 영어를 갖다가 약간 돌려서 우회적으로 정치가 뭐 금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례도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거 공약으로 금리 인하를 제시하는 등의 사항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편으로는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파월 의장이 오히려 이 발언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두 분의 다른 위원들, 그러니까 반대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위원들에 대한 반박은 뭐였나요? 일단 반박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 뭐 대부분 이걸 갖다가 우회적으로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나를 포함한 다른 어떻게 보면 나를 동조하는 의원들은 현재 아직까지 물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고 타깃금리인 2%까지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고 데이터도 굉장히 좋은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다들 대다수가 생각을 했다. 그게 반박의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갖다 그대로 얘기한 거죠. 네. 오늘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 하기 전에 먼저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할 때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마지막 멘트를 원래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연준은 공공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항상 얘기했던 것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인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더 정치적이라면 정치적일까요? 파월 의장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한다.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원래 이렇게 많이 썼나 해서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그 AI한테 이 영상에서 퍼블릭을 몇 번 말했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4번 말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오히려 좀 더 지금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요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그 퍼블릭도 사실상 뭐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해고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글쎄요. 조금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상 그 열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라서 지금 예단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사실 뉴욕 증시는 파월의 이 기자회견 이후에 9월에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 이런 느낌 때문에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무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시장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실버 라이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간 그리고
겉에서 보이는 거와 속은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보는 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고요. 게다가 어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두 분의 이탈자가 있어서 그런지 과거와는 달랐고요. 게다가 마지막 끝맺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기가 끝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사회자가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질문이 기분이 안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베센트 장관이 최근에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만두게 된다면 이사로서 평이사로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이사로 남아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단이 물어보니까 자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례적으로 두 명의 이사가 연준 이사가 이탈한 거고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를 갖다가 내포해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우 단호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 가서 다른 위원들도 이탈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8월, 9월까지도 물가 데이터가 지금과 같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오르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지면 내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월 의장이 오히려 더 지금 공이 파월 의장한테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은 채권 금리 그리고 미국 경제가 실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채 금리부터 지금 최근의 현황 그리고 어제 나오고 나서 반응 어땠을까요? 채권 금리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일단 이게 미국 국채 금리인데요.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30년 그리고 밑에가 10년, 5년, 2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요 가장 장기채가 30년까지밖에 없어요. 네. 일본은 40년까지 있죠. 한국은 50년까지 있습니다. 네. 네, 나라가 좋을수록 아, 그런 건가요? 네. 신용도가 좋을수록 이렇게 믿고 싶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각 나라마다 그 수요나 이런 게 다른 거죠. 하지만 50년짜리는 크게 수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50년부터는 이제 영구채라고 하거든요. 영구채는 원래 만기가 없는 게 본질적으로 영구채인데 굉장히 만기가 길면 50년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상. 지금 네. 사실상 50년은 영구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년까지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초장기채라고 하거든요. 20년 이상은. 네. 20년 이상의 초장기채는 이렇게 많이 금리가 우리가 뜬다고 하죠.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30년 만기 장기 채권, 초장기 채권들은 나라마다 이렇게 금리가 붕붕 날아다닙니다. 지금 밑에 다른 나라도 볼까요? 지금 독일 국채 보시죠. 독일 국채도 지금 30년짜리가요. 지금 10년 내에 최고 금리를 찍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 국채도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물가는 장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좀 각 나라마다 조금 상황은 다른데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공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뿌렸죠.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많이 지금 뭐 흥행하고 있는 원인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일본만 보더라도 소비세를 갖다가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다 찍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뭐 이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일본 시민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이러한 체감 어떻게 보면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를 갖다 5%만 감면해 준다고 해도 물건값이 그만큼 싸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부채가 더 많아집니다. 예, 부채가 더 많아지고 인플레이션도 더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30년 만기 채권의 인플레이션율은 굉장히 높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실질 수익률을 생각해 본다면 30년 만기는 훨씬 더 받아야 된다. 내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이 받아야지 실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초장기채의 수익률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부채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면 채권을 더 많이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인데 투자자는 정해져 있는데 채권은 더 많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개인들도 한번 이런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를 막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카드를 갖다 새로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조금씩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 재정 수입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예. 마이너스가 나니까 추가적으로 국채를 적자 국채를 찍어서 이자를 막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닭이 어떻게 보면은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이 다시 닭이 되잖아요. 순환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닭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계속 커지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많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끌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별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채권이 이것을 갖다가 수익률로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장기 국채 금리가 특히 미국채가 이렇게 단기에 올라가면 또 그만큼 수요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수요는 어떻습니까? 뭐 미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그 국채 KTB라고 하죠. 코리아 트레저리 본드도 이게 고무적인 게 뭐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예. 특히나 그 리만 금융 위기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나 아니면은 그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채는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네. 그냥 위험자산으로 주식과 같이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리만 금융 위기 그때까지는 주식도 아니면 채권도 우리나라 채권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요, 우리나라 국채를 더 샀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나라 국채가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본다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그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자가 많은 채권을 사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격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평가 가치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자가 높은 채권이 당연히 좋죠. 만기까지 갖고 있다면. 왜냐하면 수익률을 갖다가 뭐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서 네. 역전돼 있잖아요. 2%죠.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상단이 4.5%, 우리나라는 지금 2.5% 차이로 이렇게 역전폭이 2%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채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훨씬 높으니까 열매 위원 말씀대로 수요가 많은 거죠. 수요가 많은데 앞으로 미국의 물가 또한 채권이 무작정 많이 이렇게 발행이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이 훨씬 많이 발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채권은요. 금리가 쭉 올라갔다가 최고점에서 내려오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높아. 그래서 샀어요. 그러면 더 높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시가 평가를 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기까지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기까지 들고 가도 나중에 발행된 채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금리가 더 높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너무 아깝다. 나중에 살 걸.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안 사니까.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심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될 건데요.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신용등급 강등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줄 거냐 아니면은 던질 거냐 요게 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보시면 미국 네. 국채 보유량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의 연준, 일본, 중국, 영국 보유량이 지금 올해 초, 그 다음에 4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제일 많이 판 게 미국 연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일본은 많이 늘어났어요. 5%나 지금 늘어났고요. 중국은 약간 소폭 감소하겠는데 큰 뭐 변화 없습니다. 영국은 역시 우방이네요. 거의 9% 이상. 아, 근데 연준이 2%를 왜 넘게 팔았을까요? 네,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는데요. 뭐 정말로 화가 났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연준이 이렇게 단기간에 미국 국채를 던진 적이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MBS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미국도 QT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제 밸런스를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연준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줄였다는 것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 팔긴 팔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갖다가 다시 매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다시 매지 마라. 네. 이런 말이 있듯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의심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긴축이라서 좀 덜 사주고 있었는데 지금 하필 이런 숫자가 나온 거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게 큰 변화가 없고요. 중국은 이제 사실은 제가 뒤에 이렇게 네. 중국과 일본이 지금 미국의 국채를 대량 순매도가 어려운 상황을 제가 여기 써놨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CPI를 보면 중국의 CPI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이전엔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이 5%, 뭐 적어도 3% 이상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이 경제의 탄력성이 없어진, 왜냐하면은 피부에도 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네. 이렇게 튈 수가 있는데 튀지를 못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와 뭐 0을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갖다가 많이 인하시켰지 않습니까? 경제를 갖다가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시켰기 때문에 현재 이 중국 금리 하에서 인민은행이나 아니면 중국 기관들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안전자산, 게다가 4%나 5% 같은 고금리를 낼 수 있는 수익성 자산이 없어요. 대체 자산이. 이 대체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빼가지고 중국 채권에 투자를 한다? 이만큼 다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이자 관련한 기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날 거고요.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뭐 물론 이제 JGB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채 매도 후에 대체 투자자가 난감해요. 게다가 미국채는 발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지만 다른 투자 자산을 갖다가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물량도 많이 커야 되거든요. 네. 자, 그 마지막은 지금 일본 얘기를 해주셨는데 BOJ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금리를 마찬가지로 동결했죠. 오늘 동결을 했는데 BOJ의 동결은 이제 예상은 됐었던 겁니다. 가장 큰 시장의 이제 관심사는 그거겠죠. 올해 중으로 금리를 갖다가 올릴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 일본으로 가신 분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일본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일본은 옛날에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 월급이 오르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월급 상승률이 더 크대요. 인상률이. 그래요? 예. 뭐 작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일본 노조에서 예를 들면은 랭고라고 하잖아요. 이제 랭고 각 회사마다 이렇게 노조가 다 있는데 회사를 상대로 이제 얼마를 임금 인상률을 요구할지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4.5%를 얘기를 했대요. 이것도 왜냐면 옛날에는 0% 안 올랐으니까 네. 4.5%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근데 정부에서는 자꾸 임금을 많이 올려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돌아온 거는 4.5%를 요구를 했는데 5%가 넘은 5.5%가 돌아왔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더 많이 올려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갖다가 올려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왜 그러냐면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런 재정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250%가 넘어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이 정도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한 거죠. 국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조금만 올려도 부담이 엄청 났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면에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갖고 갔고 제로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갖다 놓으면 돈을 갖다 받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때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전벽해가 된 거예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WGBI라 윗비라고 하죠. 네.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채 KTB가 이제 윗비 선진국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예.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채 편입을 갖다 축하하고 좋은 그 기운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테지만 반면교사로 봐야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조절을 해가면서 윗비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상당히 다양한 얘기를 듣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제 한국 금통위의 금리 결정 그 전망에 대해서만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뭐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조금 인하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도 조금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2.5%에 달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최근에 무역 합의, 게다가 관세 효과, 특히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와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릴 수가 있어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올해 합니다. 내에 말씀. 네, 연말까지. 네. 그래서 연말까지 2.25%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인하를 전망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변정규 미지오은행 전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